네, 이제 통화 유통 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통화 유통 속도도 제가 QE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QE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느냐 또는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좀 더 자세하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통화 유통 속도 요거는 우리가 경제학 하면은 또는 인플레이션 하면은 누구나 흔히 한 번은 들어봤을 거예요. 화폐 수량설이라는 거. 요거로부터 나온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통화량하고 GDP의 관계 그리고 물가 요거에 어떤 관계가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면은 한 경제에 생산된 어떤 상품들, 제품들은 뭐 예를 들어 자동차 뭐 1,000대, 뭐 옷이 뭐 10,000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한 1년 동안은 생산된 게 일정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통화량을 늘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누구나 쉽게 이거는 저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예측할 수가 있죠. 이게 아주 뭐라 했냐면 이거를 그냥 뭐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은 뭐 최근에는 이제 그 공급 측 이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오르긴 했지만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그 어마어마한 저 2008년 이후에 미국 정부가 그리고 페드와 함께 이제 어마어마한 그 지급 준비금을 늘렸는데도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오르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화폐 수량설 하면은 여기 한번 보면은 제가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T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 각종 데이터를 보고서 알 수 있는 자료는 통화량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 물가 이것도 조사해 보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연필 하나의 가격이 1년 전에는 100원이었는데 지금 200원이다 그러면 100%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물가 뭐 P 1년 전은 100원이고 지금 200원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 이거는 거래량인데요. 예를 들어 몇번 거래가 몇 번 일어났느냐 이거 다 조사하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거 상당히 뭐 그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알기는 어려운 값이긴 합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다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요 M이라는 값, 즉 통화량이라는 값, 그 다음에 물가, 거래량 요것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은 거꾸로 역산할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P 곱하기 T 하고 M 요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 V를 곱해주면은 이 두 식이 같아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식입니다. V가 뭐라는 것을 정의한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식은 V는 P 물가 곱하기 거래량 나누기 통화량 이렇게 V라는 것을 velocity 속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몇 번 손을 바꿨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의한 값이니까요. 정의했다는 건 이게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수학에서는 이제 항등식, 방정식 뭐 차이가 있는데 항상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근데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 T라는 것을 보니까 이 T는 어떤 돈을 가지고 거래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새로 문방구에 연필이 있어요. 이게 100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100원을 갖고 뭐 1,000원이라고 하죠. 1,000원을 내고 이 연필 하나 구매를 하면은 이 T는 하나 구매했으니까 1. 그 다음에 P는 1,000원이니까 1,000 해서 요게 거래량이 이렇게 거래 대금이 이렇게 그 계산해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케인지안 경제학이라든지 또는 20세기 와서는 제일 중요하게 본 게 뭐냐면은 거래할 때 그 해에 생산된 것만 보는
즉 GDP만 보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했고 그것이 제일 뭐 중요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쉽게 얘기해서 중고 제품들은 여기 T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T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고를 거래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디 무슨 사이트를 가서 사는데 새 거를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생산된 걸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누가 썼던 중고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주택이 대표적인 경우죠. 신규 그 분양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집을 사는 거 누군가 소유했던 거 집을 사는데 이때의 그 T는 즉 이러한 거래는 GDP에서 또는 Y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같은 거, 또 대표적인 게 주식 같은 거죠. 주식이나 뭐 기존 주택, 그 다음에 중고 물품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GDP만이 우리의 경제 전체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굉장히 큰 한계가 있겠죠.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요즘처럼 자산에 대한 특히 주택이라든지 또는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국민적인 뭐 관심이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GDP라는 것들이 현재 경제 상태를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되나 한계가 매우 많다라는 거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MV는 PT라는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T 요 식은 항상 맞는 식인데요. 여기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하나 더 나와서 그럼 이 T라는 것에서 방금 말한 뭐 자산이라든지 중고 이런 것들을 거래한 것들은 빼고 그해 만들어진 그 생산품 즉 GDP만 여기다 넣자. GDP가 보통 Y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Y만 넣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Y는 실질 GDP가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 P라는 그 가격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이제 식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그러면 V는 P 곱하기 Y 나누기 M. P 곱하기 Y는 가격 곱하기 실질 GDP니까 명목 GDP겠죠. 그 GDP를 그 현재 돈으로 환산한 그거 나누기 현재 통화량 이렇게 해주면 이게 저 뭐냐 화폐의 유통 속도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를 또 생각하냐면요. 또 가정이 이제 요것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또 뭐 유행시켰다 그래야 되나 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또는 통화학파의 거두라고 하는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분이 요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냐면요. M 곱하기 V는 P 곱하기 Y 이렇게 하고 V라는 거 이 V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거죠. 그러니까 유통 속도 요거는 일정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V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화폐가 손바뀌는 이 회전수가 1년을 통틀어서 보니까 평균적으로 뭐 5번 손을 바뀌었다. 그럼 올해도 5번, 내년에도 5번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게 일정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V가 일정하니까 V는 안 변해요. 그 다음에 Y라는 것은 보통 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거의 없다. 뭐 일정하다. 이것도 일정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제일 간단하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M이 늘어나면 P가 즉 물가가 올라간다. 화폐량이 늘어나면 물가가 올라간다. 너무나 당연하고 뭐 거의 초등학생도 알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GDP가 GDP 이 Y에는 자산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물가 상승률은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물가 지표도 보면은 요 식을 갖고서 MV는 PY라는 걸 갖고서 물가 지표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안 들어가냐면은 집값이 안 들어가요, 사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집값 뭐 작년에 100% 올랐는데 이거 물가 100% 오른 그 정도면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물가 보면은 뭐 2%, 1% 우리 전혀 체감이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실물 경제라는 말도 좀 약간 어폐가 있는데 GDP로 본 경제하고 자산까지 포함한 경제하고는 이 MV는 PY에 이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기본적인 과거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졌던 또는 이쪽에 경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뭐 신봉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이 따랐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화폐 수량설에 의한 그거로부터 나오는 뭐 통화 유통 속도, 뭐 그 다음에 화폐량과 물가의 관계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결국에 이 통화 유통 속도는 또는 물가는 기존에 있었던 그 화폐 승수, 그 통화 승수라는 거, 머니 멀티플라이어라는 거 있죠. 그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지금 불경기라서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경제 공급을 합니다. 시중은행에. 시중은행은 그걸로 많이 대출을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나겠죠. 통화량으로 가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뭐가 됩니까? 그 경제도 살아남고 경제가 살아나면서 또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기본적인 3단 논법에 의해서 지급준비금 증가, 통화량 증가, 성장과 물가 동시 상승 뭐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 2008년 어떻게 보면 QE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계속 QE에 대한 평가에서 보면은 QE 자체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했음이 여실히 증명이 됐고, 제가 오늘 이것을 또 준비한 이유도 뭐냐면은 바로 이게 이제 뉴욕 페드 또 굉장히 거기서도 일반인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서 상당히 많은 아주 학구적이지 않은 그 블로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용들을 발표하는데요. 많이 읽어볼 만하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믹스라는 건데요. 바로 이제 페드에 근무하는 여러 박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좋은 글들을 올리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이건 이제 올해 10월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뭐냐면은 이 QE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2008년부터니까요. 13년 지나서 고백을 하는 거죠. 페드조차도 물론 항상 끝에는 다 이제 그 글들을 읽어보면 끝에는 본 내용은 페드의 공식 입장과 관련이 없음을 명시합니다. 그렇지만 그 페드 직원들이 다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근데 워낙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상당히 인정받고 있는 의견일 때는 공식적으로 이게 페드 입장이다 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페드의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블로그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설명하는데 그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다른 또 재밌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학구적이지도 않고요. 아주 담담하게 여러 가지 차트와 아주 간단한 설명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통화 유통 속도와 물가의 관계는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V, 즉 유통 속도, 통화 유통 속도가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이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최근에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올 거냐, 디플레이션이 올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은데요. 이따가도 잠시 후에 이제 또 재밌는 트윗 내용을 하나 소개해 줄 텐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통화 승수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통화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즉 대출이 늘어나는데 대출이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또는 GDP 성장에 이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잘난 척해야 된다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제 뭘 끼워 넣냐면은 유통 속도가 줄어들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통 속도를 원인처럼 마치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그 통화 승수와도 마찬가지로 어떤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독감이 걸렸어요. 독감이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체온계로 온도를 쟀어요. 보니까 열이 39도예요. 예를 들자면 39도. 상당 고열이죠. 그러면 결국 이제 의사가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그것만 하는 게 아니겠죠. 뭐 청진기로 대보고 뭐 여러 가지 조직 모두 해보고 정밀 검사를 해보고 나서 의사는 결론을 내리겠죠. 이게 단순 독감인지 아니면 뭐 코로나 감염인지 해서 의사가 나중에 이거는 독감입니다. 또는 뭐 운 나쁘게 뭐 코로나 뭐 이겁니다. 이렇게 그 원인을 제시를 하겠죠. 이건 원인이 뭐다. 그런데 저 통화증수 얘기했을 때처럼 지금 환자가 왔는데 당신 그 환자분께서 아프신 건요 열이 올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경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 최근 인플레이션 그 공급망 그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 이제 갑자기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그 이전의 상황에서 물가가 안 오르는 걸 보고서 지금 물가가 안 오르는 건요 통화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열을 재는 것, 즉 환자의 체온을 재는 거하고 유통 속도를 재는 거, 요거는 다 뭐냐면은 하나의 증상이라는 거죠. 요거는 증상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죠. 증상도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면은 정확한 체온계가 없다면은 문제가 있지만은 문제가 있듯이 유통 속도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우리는 뭐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그걸로서 유통 속도를 구하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뭐냐면 증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한번 요 얘기를 한번 더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QE 했을 때 말씀드렸던 건데요. 뭐 다시 한번 또 뭐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QE를 통해서 페드는 어떻게 하느냐. 페드는 결국에 QE를 통해서 준비금이 이제 시중은행으로 보면 은행에 준비금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금이 생기는데 민간의 은행이 아닌 민간으로부터 MBS를 만약에 QE를 통해서 페드가 구입을 했다 그러면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에 민간의 예금도 늘어나고 준비금도 늘어나는데 은행의 준비금도 늘어나는데요. 중요한 건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하고 뭐가 바뀌냐면요. 기존에 보유해왔던 MBS가 예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요. 민간의 입장에서는 새로 돈이 생긴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MBS라는 어떤 채권이 그 다음에 예금 뭐 이자율 0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자율 0%짜리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MBS 기존에 이제 들고 있으려고 했다면 예전에는 그게 금융위기 때 이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연준이 개입한 거죠.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자산 구성이 변했다라는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MBS를 보유하고 있던 민간은 이 MBS가 예금으로 바뀌었어요. 현금과 같은 예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민간은 이거를 갖고 이제 MBS 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러면 공장을 세워야지. 그러지는 않겠죠. 또 다른 금융 자산을 바뀌겠죠. 그게 뭐냐면은
QE라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QE 자체로서는 그 인플레이션, 여기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Y, 그 GDP와 관련된 겁니다. GDP에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같은 제가 오늘 소개한 그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믹스라는 뉴욕 연준에서 그 연준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밝힌 블로그에 의하면은 기존의 기본적 입장은 QE가 되면은 지급준비금 증가하고 대출 증가하고 경기 활성화 또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더 이상 안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안정적인 통화 증수 또는 통화 유통 속도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해야 되는데 실제 경제를 보니까 멀티플라이어 통화 증수 자체도 거의 모든 이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요거는 유럽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일본이고요. 요거는 유로인데 뭐 유로는 나름 안정적인데 어쨌든 뭐 유로 그 유럽 지역만 보더라도 10에서 한 5 정도로 그 다음에 UK는 영국이죠. 영국은 25에서 뭐 5 정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제가 굉장히 또 놀랐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경제학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자들을 뭐 이렇게 많이 분류를 하죠. 그래서 신고전파, 뭐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나, 신케인지안, 뉴케인지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데요. 주류 경제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미디어에 많이 나오시는 분들 있죠. 뭐 예를 들어 폴 크루그만 또는 또 이미 이제 고인이 된 밀턴 프리드만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류 경제학이라고 보통 불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보면 비주류 경제학자들인데 그 중에 뭐 비주류 경제학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뉴 케인지언이 아니라 포스트 케인지언으로 불리는 후기 케인즈주의자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바실 무어라는 얼마 전에 작고하신 굉장히 또 이 분야에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큰 그 대가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의 이제 주장이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저 통화 승수 그다음에 통화 속도라는 개념이 큰 의미가 없다. 왜냐? 우리의 화폐는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화폐량은 내생적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내생 화폐론이라고 불리는데요.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바로 이 블로그에서 리버티 스트리트 이코노믹스라는 제가 소개하는 요 통화 유통 속도에 대한 블로그에서 이분을 언급하고 계세요. 저 이거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류 경제학,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준에서 이런 포스트 케인지언에 속하는 사람을 언급한 적이 뭐 거의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악플보다 더 나쁘다는 무플로 거의 그 언급도 안 했던 사람, 안 했던 쪽인데 이번에 그 제가 소개했던 이제 이 유통 속도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 바질 무어의 얘기가 우리가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고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페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실제 하는 일들을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시간은 굉장히 지났습니다. 13년, 이제 좀 있으면 14년 차까지 오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그 결론 내리는 것들이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폭넓어지고 상당히 이제 어떤 하나의 이론이나 뭐에 고집하지 않는 좀 굉장히 폭넓은 인식을 하는 그런 수준에 왔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마저 이제 제가 소개를 얘기를 들어봅니다.